자, 18페이지 하단 용어의 정의부터가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본론이다 이렇게 예고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1조 여러분들이 목적을 공부하셨습니다. 목적도 많이 강조드렸는데 제2조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100% 출제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자, 밑에 하단 제2조 용어의 정의 옆에다가 크게 암기 이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독특한 단원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 모든 학습은 암기 위주로 합니까?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까?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기 위주로 하면 암기를 했는 대로 나오면 맞출 수 있지만 암기한 대로 안 나오면 틀립니다. 근데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풀이할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오면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히려 이해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암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이 단어는 볼 때마다 암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고, 자, 모두 암기해야 될 게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단 박스 봅니다. 박스에 제2조 용어의 정의 1번 중개라 하면 이렇게 나가죠. 중개 줄 한번 꺼보십시오.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의 밑줄.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의 밑줄. 4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밑줄. 넘어가서 5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밑줄 껐습니까? 마지막 6번 중개보조원까지 해서, 자, 용어가 모두 몇 개? 6개입니다. 이 용어 6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오히려 이해하면 틀립니다 까지 전달했고, 자, 여러분들이 민법 수업을 한번 들으셨습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그죠? 민법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었습니까? 첫날이었네. 자, 그러면 민법을 수업을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1번 아주 재미있다. 2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민법을 내나고 처음 듣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고 민법이 재미있습니다, 할만합니다 이런 말 하면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법은 누구라도 처음 듣고 이야 재미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에는 공부해야 될 용어가 자그만치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150개 중에 용어 중에 본다, 뭐 간주된다, 추정한다 다 다릅니다.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게 다 다르니까 이런 말들을 몇 개나 150개를 해석해야 이제 민법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을 자기가 처음 태어나고 처음 듣는 사람은 그 150개 용어를 익히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한 번 듣고 절대로 재미있네, 할만하네 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정신없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민법을 처음 들었는데 참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갈로 열고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럼 민법이 왜 그래 어려울까요? 라고 물으면 용어가 150개가 있다니까요. 그 용어 150개를 익혀야 그 다음부터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민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익혀나가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중개사법은 암기해야 될 용어가 지금 몇 개라고요? 6개를 딱 던졌습니다. 얼마나 효자 과목입니까? 6개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단원을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출제도 하나씩 되지만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중요한 겁니다. 모두 몇 개? 6개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 제목을 보셨는데, 자, 이 단원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으니까 왜 암기해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싶어서 순서를 좀 다르게 뒤에 거부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2페이지부터 갑니다. 순서는 관계없죠. 어차피 6개 용어를 공부하는데, 자, 22페이지 상단에 3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부터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자, 왜 3번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이 단어는 암기하라 그랬으니까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를 여러분한테 심어주려고 공인중개사부터 공부를 하는데, 자, 교재 22페이지 상단에 3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걸요. 나 아침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간다, 또는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생각하고 나오셨을 거 아니라, 그죠? 자, 공인중개사가 나름대로 뭘까요? 자기가 아는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대답한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국가 자격증도 많은데, 뭐 교사 자격증도 있고 영양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기가 아는 대로 편안하게. 뭐 중개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런 말도 되죠. 자동차도 중개합니까? 아니겠죠. 주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겠지. 그래, 일단 뭐 대충 느낌은 왔어요.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셨는데 공인중개사가 뭔데?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산이라 그러죠. 부동산을 뭐 거래하거나 관리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 탁 물으니까 당황스러운데 안 물어보면 서운하시겠죠. 공인중개사가 뭘까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부터 먼저 공부하고 가자 하고 지금 들어왔고, 아직 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뭐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설명하는 건 맞죠? 근데 그거는 이해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첫째 3번의 1번 정의 찾았습니까? 지금부터 줄 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이 대답하셨는데 비슷한 분도 계셨지만 대체적으로 다 틀렸죠.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그게 어디 있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놓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공인중개사란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놓은 바도 있습니다. OX, X지 시험에 합격한 자란 말이 여기 어디 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끼리 해석을 하면 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린다니까요.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 자가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그래 합격한 자도 공인중개사는 맞는데 그걸 왜 틀리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유를 제기한다면, 아까 보셨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금 오늘 우리 이 과목은 2차 시험의 첫째 과목이죠. 그럼 이 자리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자 이러면 안 되고 자격을 취득한 자다라고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나름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걸 알선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끼리 이해하면 다 맞는 말이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해하면 다 맞는 말이지만 시험하고는 안 맞다니까요. 법으로 정의를 어떻게 내렸다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왔겠어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X. 그죠? 다 맞는 말이지만 법의 정의하고는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뭐 한다? 암기하라 그랬잖아. 글자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라를 가르치고 싶어서
3번에 공인중개사부터 먼저 공부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공인중개사가 모두 세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 공부하셨죠? 거기 내려가면 2번 공인중개사의 종류별을 보시겠습니까? 1번 줄 거 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줄 거고 바로 밑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줄 거고 3번 공인중개사 밑줄 껐습니다. 자, 줄은 꺾고 주목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다. 또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공인중개사가 모두 몇 명? 세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다르다를 구분 못하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3명이나 된단다. 이거조차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공인사 종류가 모두 몇 종류? 3종류고 다 다릅니다. 지금부터 구분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뭐지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은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롱 하는 거 딱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개업공인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자입니다. 개업을 한 자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사장님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자격을 취득해서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르잖아. 1번, 2번이 그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직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역시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명의 공인중개사가 모두 다 다르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막연히 이해하면 안 돼.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날 셉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뭐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다가올수록 조금씩 더 살을 붙일 건데 일단 3종류가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중요하게 공부하는 게 이 사람들은 모두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면허 취소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또는 공인중개사가 뭐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다 라는 단원이 우리 단원에 들어옵니다. 그때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됐을 때 이 공인중개사가 1번, 2번, 3번 누구를 말할까요? 이거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했대요? 위반해서 자격이 취소됐다라고 말할 때 공인중개사는 1, 2, 3번 중에 누구를 이야기한다? 모두 다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1번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 장롱 속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얼마 받고 양도나 대여할 수 있죠.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자격이 취소되겠죠. 이 사람들도 양도 대여하면 당연히 취소되겠지.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됐을 때는 세 사람을 모두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다라고 말할 때 정지는 누구만 이야기한다? 3번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이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정지되지 다른 사람들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왜 자격 정지 안 될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정지될 일이 없어요. 일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지시킬 일이 있으면 자격이 취소돼 버려요. 사장님이니까. 그래서 자격이 정지되었다 하면 자동으로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익힐 때 이제 이게 내공이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첫날 수업에 내공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 단어는 암기를 하되 공인중개사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모두 다른 사람이다. 이건 알아놓으셔야 돼. 그
그래야지 이제 이걸 구분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뭐?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익힙니다. 이해하면 안 된다. 자, 3번부터 먼저 공부했다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갑니다. 교재 19페이지 상단의 1번 중개라는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단어는 어차피 암기하라 그랬지만 그래도 1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정의가 뭐다? 중개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습니다.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라는 말 쓰셨죠? 또는 나는 앞으로 중개업을 한다. 몇 년 뒤에 중개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중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나름대로 사용했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19페이지 상단 1번 중개 내려가면 박스 제2조 1항 중개라 하면 찾았습니까? 지금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무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자, 용어 중에서는 제일 깁니다. 중개가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덕실히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용어가 제일 길고 제일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1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시험 문제라는 뜻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죠? 그럼 중개 대상물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제3조에 의한 그랬으니까 지금 2조 공부하잖아. 그죠? 3조에서 공부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그랬으니까 당사자가 누굴까요를 고민해 놓으셔야 된다고. 이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뭐 합니까?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는데 이 매매, 교환, 임대차를 채권이다. 이렇게 앞으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채권과 그 밖의 권리의 그러니까 채권 말고 뭐가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 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권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채권과 물권적 행위의 덕실히 변경합니다. 여러분, 덕이 무슨 뜻이죠? 얻는다를 덕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잃는 사람은 실 그러겠죠. 그럼 덕실히 변경하는 것을 뭐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한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드렸고 제가 옮겨 적었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설명했죠. 3번 했습니다. 이제 4번째는 이 중개를 심어주려고 그림으로 그립니다. 앞으로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림을 봅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같이 생겼습니까? 그래,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A라는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많은 말들은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림은 이해하겠습니까? 그림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뭐라고요? 매도인.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자, 매수인 사이에 A라는 개공사가 두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는 게 중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었고, 옮겨 적었고, 설명했던 것을 이제 그림으로 갑니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고, 이 물건이 주로 부동산이겠죠? 저거를 자동차, 세탁기, 드론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주로 부동산이겠지.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말이에요. 이를 다른 말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래도 되겠지. 또는 당사자가 가버리지 개공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잘 보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중개사무소 가서 계약을 하면
이 사람 말을 믿고 계약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계약은 3억에 팔겠다 사겠다를 누가 결정한다? 갑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뭐 합니까?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박해 권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 박해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한다. 어떻게?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잖아. 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매매했다 그러죠. 사는 사람이 돈을 지급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매매죠. 그래서 덕실이 서로 바뀌었잖아. 지금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을 중개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다시 익힙니다. 어차피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해야 되는 것 중에 그래도 1번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요. 자, 다시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저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고 또 그 박해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덕실이 변경해 주는 것을 알선해 주는 걸 중개라 한다. 그럼 이 개공사는 알선해 주고 뭐 받을까요? 수수료 받겠지. 그죠? 자,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간다라는 것을 지금 익히고 계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하나 배우죠.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권리의 덕실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퇴근을 하면서 이럽니다. 친구 보고 야, 나 오늘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중개하고 왔다. 이럽니다. 저 개공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중개했다. 그럼 여러분 딱 알아들으셨죠? 오늘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파는 걸 소개했는갑다. 그죠? 저 개공사가 퇴근을 하면서 오늘 용인에 있는 과수원을 하나 중개하고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과수원을 하나 소개했는갑다. 정도 이해되죠? 자, 그때 개공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고 왔다라고 말할 때 중개는 파는 사람의 아파트를 포장을 딱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하는 게 중개입니까? 권리를 옮겼다는 뜻입니까? 권리를 덕실병행하는 게 중개지 물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용인에 있는 과수원을 하나 오늘 중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을 하나 중개했다. 그럼 공장을 하나 중개했다 할 때 그 공장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하는 게 중개가 아니고 그 공장에 대한 권리를 옮기고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물건 자체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한 권리를 덕실병행한다. 그때 그러면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데 하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를 채권적 권리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거 채권적 권리와 그 밖에, 그러니까 채권 말고 그 밖에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 물권적 행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민법 등을 통해서 채권, 물권 이 말을 마르고 딸토록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을 다 정리해보면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겠죠. 중개라는 것은 채권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시험에 나왔어. OX, X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로서 물권적 행위도 덕실병행합니다. 여기까지를 큰 틀을 익히셨습니다. 중개라는 정의를 암기하셔야 된다. 암기를 잘하게 하려고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정의 보시겠습니까?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 넘기시면 21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정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중개업이라는 정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중개업 언제 할 겁니까? 1년 뒤에 할 겁니다. 2년 뒤에 할 겁니다. 라고 중개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예사로 하지만 법으로는 중개업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오른쪽 21페이지 상단 용어의 정의 거기 법제 2조의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개업을 설명하는데 조문들을 많이 엮어놨는데 거기서 볼 거 거기 상단의 박스 등에 두 번째 법제 2조 3번 찾았습니까? 자, 3번에 줄 것입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찾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 복잡하지만 그 앞에다가 1번 달아봐요. 1.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답니다. 조건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까지 3번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암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중개업은 보다시피 글자가 모두 몇 개? 세 가지죠. 글자가 세 가지니까 조건이 세 가지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금 했지만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되고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 보수를 받고 중개를 무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 조건을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용어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돌았습니다. OX, X, 뭐 때문에 X? 보수가 빠졌죠. 여러분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 보수가 빠졌네 라고 체크하지만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빼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토득하면 틀린 데를 못 찾아낸다고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이 단어는 암기니까 중개업하면 세 가지 조건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자, 암기라는 뜻은 있는 조건에서 하나를 빼도 당연히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갖다 붙여도 틀립니다.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X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다 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탁 넣으면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틀린 걸 못 찾아내. 왜? 전부 다 사무소 갖추고 지금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조건이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지, 그죠? 다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소 등록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등록이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을 안 해도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전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 맞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중개업은 글자가 몇 개? 세 개. 그 조건이 몇 개? 세 가지. 이걸 찾아내셔야 돼. 항상 이 단어는 이해하는 단어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암기한다 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때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때 업이라는 말이 또 시험에 아주 묘해요. 그럼 업이 뭐냐? 우리 교재에 설명을 해줍니다. 밑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1. 중개업의 여부 찾았습니까? 1번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보수 받아야 된다 그랬죠? 2번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더라도 우연히 단 한 번 중개를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죠. 자, 업이 되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보수를 받아야 되고 보수를 받고 했더라도 한 번 하는 것은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업에 대한 조건을 공부하신 거예요. 업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영리성을 갖추고 있을 때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업의 조건 세 가지도 익히셔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뭐 영리성을 갖춰야 한다. 이 업이라는 조건 세 가지를 익히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식당업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봐요. 식당업을 한다면 그 친구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밥을 퍼주겠죠. 불특정 다수.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겠죠. 그리고 나갈 때는 뭐 받는다?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식당업을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주부가, 그죠? 가정주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풉니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가족들만 대상으로 하죠.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니까 이 조건이 안 맞죠. 그리고 가정주부가 밥을 퍼고는 이쁜 딸은 그냥 먹고 미운 아바이 5,000원 내라. 돈 받는다 안 받는다?
돈 안 받죠. 영리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더라도 식당업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더라도 업이 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연히 한 번 하면 안 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업의 조건 3가지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재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이라는 정의도 암기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22페이지 상단에 3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 제일 먼저 공부했죠. 다시 복습으로 돌아갑니다.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죠?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종류가 3종류가 있다. 근데 3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이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때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정지되었다 할 때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말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라고 들어오면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일단은 3사람이 모두 다르다 정도는 익히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공부했고. 자, 이제 4번째 정의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말이 좀 길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이렇게 말하려면 숨 넘어가니까 이거를 줄여서 개공사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개공사라고 바뀐 게 3년 됐습니다. 이게 개공사로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러분 적을 필요는 없고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개업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도 가끔 뉴스나 신문에도 나옵니다. 지금은 개공사라고 부르는데 그전에는 뭐라고요? 중개업자 이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약 35년이 됐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중개업자 이래 불렀어. 그걸 3, 4년 전에 뭘로 바꿨다? 개공사로 바꿨는데 30년 동안 쓰던 말을 바꿨으니까 잘 바꾸려고 바꿨겠습니까? 못하려고 바꿨겠습니까? 잘하려고 바꿨겠죠. 30년 만에 바뀐 게 중개업자에서 개공사로 바뀝니다. 이거 바뀐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죠?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막 돕니다. 뭐 메르스 이런 전염병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염병이 이렇게 돌면은 TV 뉴스에 이래 나옵니다.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메르스라는 병은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국민들이 손발을 자주 씻고 어떻게 관리하세요 하는 걸 보죠. 그리고는 그 의사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의학 박사 김갑동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면 이제 의학 박사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김영란법은 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TV 화면에 변호사 김갑동 씨가 설명하는 거예요. 변호사 이런 자격증 이름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시면 이거 있죠. 강남에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고 간판에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겁니다 소개하는데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중개업자 김갑동 이래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예사로 봤는지 모르지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의사는 의학 박사라는 그 직책을 적어주잖아. 의학 박사 누구, 변호사 누구 이랬지. 의학업자 김갑동, 법률업자 김갑동이라고 안 적으면서 왜 우리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중개업자 누구라고 적느냐. 이거를 30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죠? 그래서 30년 만에 바꿔서 이제 뭐로 바꿔놨다? 개업 공인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예사로 보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중개업자라는 말은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뭘로 바뀌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아직도 일반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들은 잘 안다 모른다 모르겠지. 그러니까 뉴스에도 지금도 보면 중개업자라는 말이 가끔씩 보입니다. 이제 이게 바뀐 지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 그전까지는 중개업자라고 했던 사람을 지금은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사로 바뀐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법률업자 뭐 또 의료업자 이런 말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중개업자라고 부르는데 그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놨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용어의 정의는 그렇고,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가끔씩 입에서 중개업자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온다고. 30년 동안 수업할 때 중개업자를 썼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가 뭡니까? 하면 4분의 1번 줄 것이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을 따라갑니다. 자, 개업공사는 뭐라고요?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등록한 자지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하면 틀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중개사무소든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겠죠. 사장님도 있고 과장님, 소장님, 실장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중개사무소에 아무리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더라도 개업공인사는 몇 명일까요? 그럼 딱 하나다. 이 감각이 돌아야 돼.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자가 개공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누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이 중개사무소에 한번 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중개사무소가 있다고 칠까요? 여기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사장님 있겠죠. 그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실장님이라 하기도 하고 소장님, 과장님, 이사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개공사는 몇 명? 딱 하나입니다. 하나. 등록을 한 자.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자니까 우리는 통상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사장님을 개공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각이 잡히신 분들은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아무나 보고 당신은 개공사입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개공사는 딱 한 명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자. 이를 개공사라 부르고 옛날에는 그 사람을 뭐라 불렀다?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자, 그러면 사장님인 개공사는 모두 몇 종류가 있을까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첫 번째 종별 1번 줄짝 긋습니다. 법인인 개공사.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종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 아, 말도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부칙 6조의 개공사 이렇게도 부릅니다. 말이 워낙 많아서. 자, 체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개공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첫째 누가 있다? 법인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도 긴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개공사 하면 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 그죠? 이 개공사 세 사람을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합시다. 지금 개공사는 등록한 자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등록표를 딱 펴보면 몇 명이 등록됐는지 나타나겠죠. 대략 몇 명 될까요? 등록한 자가 몇 명쯤 될까요? 당연히 모르지. 그럼 막연히 찍어봐요. 몇 명쯤. 우리나라에. 그냥 찍으라니까. 네? 16만 명. 너무 세밀하게 찍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냥 이야기해봐. 대충 등록한 자가 몇 명쯤 될까? 한 5만. 좋다. 5만 찍었어요. 등록한 자 몇 명? 아우,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개공사는 등록한 자잖아. 등록한 자는 세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법인만 이렇게 물어는 게 아니고, 등록한 자가 몇 명이냐고. 5만 찍었어요. 얼마? 한 10만 이렇게 찍어봤어요. 자, 등록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한 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길에 나가면 중개사무소 다다다다 있는 거 보셨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냐 지금 이건 묻는 거라고. 5만, 10만쯤 얼마? 한 20만쯤. 안 물으면 섭섭하시겠죠? 등록한 개공사 지금 우리나라 얼마쯤? 7만쯤. 적당하게 잡으셨다 그죠?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몇 회 끝났죠? 30회 시험이 끝났잖아요. 한 번에 합격자 대충 몇 명 나오죠? 다르죠? 뭐 1회 시험에 때는 몇 명, 2회 때는 몇 명. 이게 다음 교재가 나오면 앞에 다 자료가 나온다 그랬죠? 대략 30만 명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30만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한 사람이 몇 명? 10만 명. 아까 10만 명 찍으신 분 계셨죠? 자기 이름으로 사장으로 등록한 사람 10만 명.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명은 소공사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명은 장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예상하면 대충 들어오죠. 자, 정확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등록한 자가 오늘도 등록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폐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순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이건 정확하게 딱 짚지는 못하지만 지금 등록한 자가 대략 몇 명? 10만 명쯤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 중에서 세 종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해하기 좋게 법인이 5%입니다. 그러면 10만 명의 5%면 대략 우리나라에 5천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은 종류는 뭘까요? 공인중개사겠지. 얼마? 85%쯤 됩니다. 왜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습니까? 하니까 해마다 합격자가 나오잖아. 해마다. 그러면 대략 10만 명에 8만이니까 한 8천 개쯤, 8만 개쯤 되겠지. 8만. 그 다음에 85%에 5%면 남은 건 몇 프로? 10%죠. 그럼 부층조는 10%니까 대략 한 10,000명쯤 되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뭐를 묻고 싶은가 하면 부층육조는 독특하게도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부층유조가 자꾸 줄어든다. 이 말은 뭐는 자꾸 늘어난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뭐가 늘어날까요? 공인중개사는 자꾸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배워야 될 거. 그럼 부층육조가 뭔데요?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부층육조는 이런 사람이에요. 필기는 하지 마시고 19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험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법을 만들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85년도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다행인데 합격을 못하면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은 중개업을 못한다 하니까 60, 70년대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놈의 나라가, 그죠? 자격증 없다고 갑자기 20년 동안 하던 직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는데 하고 막 데모를 하니까 하도 시끄러워 안 되겠다. 그러면 옛날부터 하던 사람은 계속 하게는 해주겠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한번 그만두면 못해. 그래서 계속 하던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기독권을 인정해 준 사람들을 부칭육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충 보니까 85년도부터 올해가 몇 년도죠? 20년이라고 잡읍시다. 85년도부터 25년 지났어요. 그럼 그때 40이었던 사람은 지금 65겠죠. 50이었던 사람은 75쯤 됐고 60이었던 사람은 85쯤 됐어요. 지금 현재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만두는 사람은 생기더라도 더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부칭육조. 옛날에는 이거를 중개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자꾸 줄어들어서 대략 몇 프로 남았다? 10%좀 남았어요. 느낌 왔습니까? 그래서 기독권을 인정해주는 약 한 25년쯤 기독권을 인정했죠. 그때 이게 중개사법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왜 잘못 만들었는가 하면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있었다 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자격증이 없어도 앞으로 10년간은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년은 더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만약에 법을 정했으면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끝났을 거 아니라. 그죠? 근데 그걸 안 정하는 바람에 지금도 중개 현장에 나가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이 지금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기분 생각 들죠?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기본적으로 들죠? 근데 중개업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갈등이 지금 중개 현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자격증 따기가 쉽다, 어렵다?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힘들게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장에 딱 가보면 자격증이 없는 이 사람들은 최소한 20, 30년 영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물건도 확보돼 있고 많은 고객도 확보돼 있으니까 돈도 훨씬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질에 신경이 나잖아. 나 힘들게 자격증 땄는데 자격증 없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돈도 잘 벌고 일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격증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략 몇 프로 남았다? 한 10%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그죠? 그때 40이었으면 지금 65, 50이었으면 75, 그때 60이었던 분은 85. 그럼 85쯤 되면 그 일을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폐업을 안 해. 왜 안 하는가 하면 한번 폐업해버리면 더 이상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아들, 딸, 며느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그 아들, 딸, 며느리가 계속 하니까 그것도 냉정해 보면 자격증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뭐 해야 된다? 폐업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폐업하면 못 여니까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대략 5%는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 관청에 나가서 딱 조사해보면 진짜 일합니까? 안 하면 폐업하세요. 이렇게 단딱 나가면 사무실 앉아서 손 돌돌돌 떨면서 하고 있다. 왜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략 5% 된다고. 아, 그러면 보충육조라는 개념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언젠가 보충육조는 빵프로 되겠죠. 언제 되겠습니까? 다 돌아가시면. 언제 다 돌아가시겠습니까? 모르지. 그죠? 모르지. 그런데 길어도, 그죠? 길어도 10년 안에는 100% 빵프로 됩니다. 길어도. 그럼 10년 되면 지금 벌써 나이가 벌써 기득권이 40년 인정해 주는 거잖아, 지금. 그죠? 짧으면 5년 안에도 빵프로 됩니다. 왜 그러면 지금 5년 좀 지났는데 이제 한 5% 남았어. 그러면 법에서 쓱 지웁니다. 개공사란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법을 딱 바꿔보면 이건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빠르면 5년 안에도 폐지됩니다. 이렇게 이게 폐지가 탁 되면 이제는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 합니다. 그래 되면 자격증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겠죠. 자격증 가치가 올라간다. 이 말은 시험 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뭐를 느껴야 되는가 하면 부칙육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공부를 오늘 막 시작하신 날이고 첫날이기도 한데 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야,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한다던데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잖아. 자격증 없어도 하는 사람 있죠. 부칙육조도 있고 중개보조원도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나중에 서름 당해요. 어차피 자격증이 있는 주 위주로 법을 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내년에도 법 한 줄만 딱 바꾸면 되잖아. 개공사란 개설 등록한 자로서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법을 딱 바꿔버리면 이건 저절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부칙육조라는 것은 찌개다시 같이 저 뒤에 갖다 붙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대략 몇 프로 된다 그랬죠? 10% 된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10% 미만으로 내려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죠? 조만간에 부칙육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여러분 합격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도 명색이 첫날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거 따가지고 뭐 팔자 원치겠나, 뭐. 합격이나 해놓고 팔자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그거부터 걱정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그거 따가지고 팔자 원치겠나, 뭐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부칙육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기왕 시작하신 거 성취하셔야 됩니다. 이런 욕심 하나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3시간 수업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22페이지 제일 밑에 책에다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볼 때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받아쓰기 해요. 22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부칙육조 받아쓰기 합니까? 부칙육조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자. 이거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웃지 말고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자 해놓고 옆에 사인까지 딱 해요. 그래서 이왕 수업 시작한 거, 또 이왕 마음을 먹었는 거, 그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팔자 고치고 안 파지고는 나중에 이야기고,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공사는 뭐라고요? 등록한 자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육조가 있는데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요. 왜? 해마다 합격자가 들어오잖아, 지금. 그러면 저게 늘어난다는 말은 뭐가 줄어든다는 말하고 같죠? 뭐가 줄어든다? 부칙육조는 꾸준히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부칙육조가 언젠가는 빵프로 되겠지. 그죠? 조만간에 빵프로 됩니다. 그럼 부칙육조가 빵프로 되면 이제는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등록 못 하도록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중개사법에 싹 달라진다고 사정이. 그죠? 그래서 부칙육조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부도 그렇게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개공사까지 공부하셨답니다. 이제 넘어가면 교재 24페이지 5번째 정의 소공사가 따로 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